대한민국 최고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제가 소아과 의사가 맞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뭐 블로그 이런 것들 엄청 찾아보고 했었었는데요. 이런 여러 정보들에 노출되고 있는 엄마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실 분입니다. 우리 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진수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 그 영아기에 꼭 필요한 또 잘못 알려진 영양과 성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요. 간단하게 조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이들의 영양은 엄마 임신 시기부터 생후 2돌까지가 아주 결정적인 시기이고 그 시기에 영양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첫 번째 강조였고요. 두 번째는 모유수유, 완전 모유수유 6개월, 그 이후에도 모유수유는 길게 할수록 좋다. 그 밖에 영양 보충제나 첨가제는 근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조심스럽게 쓰되 오래 쓰거나 전문적인 약처럼 쓰게 될 때에는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라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유식 얘기를 조금 하다가 조금 간단하게만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유식을 시작할 때 이제 완전 무효수유를 하게 되면 6개월부터 그렇지 않으면 발달이 준비가 되면 시작하자고 하셨었는데요. 보통 어떤 것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블로그에 찾아보면. 이유식의 정설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받아서 입에 물 수 있고 우물거릴 수가 있으면 뭐든지 시작해도 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쌀미음이나 쌀죽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다만 처음 시작할 때 아기가 흡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흡인 위험이 있는 조그만 덩어리 음식, 땅콩, 잣 그런 거는 절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 흡인이 위험이 있는 조그만 씨앗 음식이나 그런 콩이나 팥 같은 종류만 조심하시면 이유식은 일단 조리된 익힌 음식이면 다 가능합니다. 네, 그 땅콩을 먹지 말라는 게 땅콩을 이 덩어리째로 주지 말라 하시는 건 거죠. 그 뭐 성장기별로 좀 이유식 재료도 달리해서 먹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단계별로 재료들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유식 단계라는 개념을 많이 없애고자 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유식에 과거에는 여러 가지 알레르기가 많이 강조되면서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잠깐 언급했지만 땅콩, 그 다음에 무슨 뭐 해산물, 뭐 조개류, 갑각류 그런 것들 생선류를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알레르기 히스토리가 명확한 또는 가족력이 명확한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시도를 하시면 되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음식 종류를 성상이 중요하고요. 오히려 음식의 성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골고루 시작하시면 되고요. 곡류, 일본적으로 우리가 6개 식품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곡류, 육류, 그리고 지방류, 야채, 과일, 채소류 등등을 골고루 단계적으로 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아이 처음에 이유식 먹일 때 이제 외국 자료들 보면은 땅콩도 갈아서 같이 이렇게 죽에다가 해서 먹이거나 하는 거 다 괜찮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블로그 찾아보면은 절대 안 된다. 처음에 토마토도 안 된다. 알레르기 유발 음식이다. 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소아과 의사고 근거를 봤는데도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신 단계는 필요하지 않다. 흡인되는 것만 주의하면 된다라고 말씀 주신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또 아까 알레르기 뭐 병력 있는 경우 말씀 주셨었는데요. 혹시 이유식을 내가 혹시 너무 잘못 먹여서 또는 뭐 토마토를 일찍 먹여서 뭐 특정 알레르기가 좀 심해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근거가 없고 다만 조심할 거는 이제 아이들은 뭐든지 다 처음 먹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음식을 다 섞어가지고 식재료를 다 섞어서 개밥처럼 만들어서 주는 것보다는 한 가지 종류의 음식을 하나씩 시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씩 시도해서 그 하나하나의 음식에 대해서 아이가 영양도 공급을 돼야 되지만 식감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쌀, 보리 다 식감이 다르죠. 그다음에 뭐 야채도 뭐 배추, 오이,
뭐 당근 다 식감이 달라요. 네네. 그런 식감들을 아이들이 다양하게 접촉하면서 거부감을 없애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지금 알레르기 말씀하셨는데 네네. 알레르기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음식을 한꺼번에 쓰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다양하게 쓰되 단계적으로 써라. 네. 처음에 알레르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가지 음식만 시도하는 것이고 그러한 위험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고 아이가 이것저것 다 잘 먹는 편이라고 판단되면 하나를 시도하고 3, 4일 정도 경과를 보셔서 아이가 피부 반응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복통이 생긴다든지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그런 다른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지 관찰을 하시는 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 반응을 보인다면 그 음식은 이유식을 당분간 좀 뺐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시도를 하거나 네. 반복적으로 이상 소견이 보이면 네.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음식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시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지만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네네. 그리고 원재료의 식감을 느낄 수 있게 먹여라. 그런 네. 것들을 강조하고 그런 게 싶습니다. 나중에 편식 안 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 거죠. 돌 미만의 돌 네. 전후까지 익숙한 식감만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식감에 민감하기 때문에 새로운 네. 식감이나 맛을 그런 그 음식의 질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텍스처라고 하는데 네. 그 음식의 그런 맛의 감각을 새로운 것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나중에 편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음식의 그 음식의 질감이라고 하는데 그 질감을 네.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조금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유식 먹일 때 뭐 분유나 모유랑 이유식을 어떻게 배분을 해서 먹여야 될지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그 이유식을 처음 시작할 때 뭐 몇 회로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제 어머니들이 대부분 초기 이유식, 중기 이유식, 그다음에 네. 이 후기, 네. 또 완료기의 이유식이란 네. 개념을 갖고 계신데 네. 일단 그 개념들이 맞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엔 하루에 한 끼 정도 간식으로 이제 이유식을 시도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네. 중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네. 이제 그 이유식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되고 후기 이유식이 되면은 네. 이유식이 이제 주식이 되고 모유나 분유는 간식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유식을 시작할 때 식사 시간에 우유나 모유를 뒤에 주고 네. 먼저 네. 이유식을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유식을 먹을 만큼 먹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을 분유와 모유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보통 돌 기준으로 했을 때 돌 때 이제 그 비로소 이유식이 완성이 되고 돌 때 하루 3끼는 밥으로 먹게 되면서 네. 분유를 생우유로 바꿀 수 있게 되고 네. 모유를 먹는 아이들은 모유를 간식으로서 계속 쓰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이유식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12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밥을 제대로 완전한 식사로 먹고 이제 분유는 우유로 바꾸는 것으로. 네, 아무래도 이제 애들이 크다 보면은 돌쯤에서 참 병치레를 많이 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뭐 당연히 좀 아픈 시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좀 의학적 근거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아픈 이유가 바이러스 감염 때문입니다. 요새는 우리나라 위생 상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세균 감염은 많이 줄었고요. 바이러스 감염, 감기나 장염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 아이들이 다행히 태어나면서부터 한 돌 때까지는 엄마가 뱃속에서 넘겨준 자연 항체, 엄마의 항체, 그러니까 엄마가 면역을 겪었던 그런 기억들을 아기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역 글로불린이 아기의 피 속에 엄마의 면역 글로불린이 남아있기 때문에 방어 효과가 상당히 있고 그로 인해서 바이러스 감염의 저항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 지나면서 그때는 이제 엄마의 항체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자기 면역이 이제 생겨야 되는 과정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살려면 이행기를 좀 거쳐야 되는군요. 지구에서 살려면 그런 바이러스와 스스로 이제 싸워서 견뎌내는 경험들을 갖게 되고 그 과정이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감기나 장염을 계속 달고 사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좀 크다 보면은 유독 요때 진짜 안 먹는다 이럴 때 있거든요. 잘 먹던 아이들도 중간에 좀 입 짧아진다고 하는 그 안 먹는 시기가 좀 있는데요. 이게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아이가 잘 안 먹을 때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이 많은데 네. 일단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체중 감소는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이 자기 성장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게 잘 안 된, 이제 성장이 처지기 시작하면은 뭐 다른 병의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병원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겠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흔한 원인은 영양이 균형이 맞는 상태에서 일시적인 캐치다운,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좀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에 따라서 먹는 게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영양 과잉 상태거나 하면은요. 특히 이제 아이가 3세, 4세 넘어가면서부터는 평생에 있어서 체질량 지수가 가장 낮은 시기고 가장 날씬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먹는 것이 자연스럽게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딱 요때 잘 안 먹어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또 어린이 청소년기에 좀 추천하고 장려하는 음식이 이제 멸치 이런 거랑 우유, 달걀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해서 사실 반찬에 많이 넣어서 먹이게 되는데 실제로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이제 그 우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가장 효과적인 칼슘 보충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대비 가장 좋은 칼슘 보충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칼슘 공급이 왜 중요하냐? 칼슘은 성장하는 뼈에만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뼈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칼슘을 몸에 축적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20대 초반까지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골밀도나 뼈에서의 그 칼슘 농도는 평생 그것을 깎아 먹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에 뼈에 얼만큼 칼슘을 축적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중에 노후에 골다공증을 피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칼슘을 어릴 때 성장기에 잘 먹여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멸치나 우유가 강조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요, 지금 그렇게 칼슘이 중요하다면 어른들 골다공증 때 먹는 것처럼 칼슘 제제를 복용하는 거는 어떤가요? 근데 이제 칼슘 제제는 약간 좀 위장장애도 있고 그리고 칼슘 제제가 이렇게 약으로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아이한테 칼슘 제제를 먹이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또 영양제 관련해서도 정말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청소년기 어릴 때도 영양제 계속 먹이고 싶어 하시는데 굳이 먹는다면 영양제는 어떤 거를 먹는 게 좋을지, 또 영양제가 실제로 필요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영양제야말로 세상에 의학에서 근거가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인에 있어서도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일부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들이 있지만 근거가 굉장히 약하고요. 오히려 반대되는 영양제를 많이 먹었더니 사망률이 올라가더라 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성인의 데이터를 근거했을 때 소아에서도 안전한 영양제라는 건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이고요. 다만 건강한 아이들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외국과 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타민 D 결핍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은 등푸른 생선하고 그다음에 야외 활동인데 잘 아시다시피 요새 생선 소비량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야외 활동 안 합니다. 아이들 다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핸드폰만 해서 영양 상태도 문제지만 그런 비타민 D 일광을 통해서 형성되는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굉장히 낮아서 뼈 건강에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이유로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과 함께 중요한 것이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의 보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00단위 정도의 비타민 D를 먹는 것을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400단위라면 그 400단위짜리 한 방울이 되겠죠? 시럽인 경우는 한 방울이고 요새 많은 비타민 D 전문 영양제들은 400단위를 기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오늘은 유아기 어린이의 성장과 영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교수 김민선, 도움 말씀의 소아청소년과 문진수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